이럴 줄 알았으면 보험이라도 몇 개 더 들어놓는 건데. 보험금 얼마래?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온 순간이었어요. 향 냄새가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마치 장례식장이 아니라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말소리 같았어요. 아들 영정 사진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한복 치마를 곱게 정리한 며느리 윤정이 입술 한쪽을 꼭 다문 채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윤정아, 방금 뭐라고 했니?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보험사에서 문자 와서요. 문자, 사고 처리 서류 제출하면 이번 주 안에 나온대요. 그거 들어오면 장례비 정리도 하고 앞으로 생활비도 좀 계산해 놔야죠. 생활비라는 단어가 마치 아들의 죽음보다 먼저 와닿는 듯 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분향을 하고 나갔지만 내 귀에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남지 않았어요. 대신 윤정의 말만 맴돌았습니다. 보험금 얼마래? 아들 영정 속 웃음이 자꾸 흔들렸어요. 마치 엄마 듣지 마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은 낯설도록 조용했어요. 아들의 빈 방 문틈에서 아직 향 냄새가 남아 있었죠. 나는 그 앞에 서서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수십 번을 반복했습니다. 문을 열면 그가 돌아와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을 열면 그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평소에 입던 와이셔츠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엔 서류 봉투가 몇 개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그 중 하나에 적힌 글씨가 내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생명보험 마이너스 윤우 김. 나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안에는 보험 증서와 뭔가 덧붙인 메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수익자 변경 완료 마이너스 배우자 윤정. 볼펜으로 적힌 글씨는 낯설었어요. 아들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흘렀어요. 윤정은 거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너무 또렷하게 들렸어요. 네. 사망진단서 원본은 오늘 중으로 보내드릴게요. 보험금은 제 계좌로 입금되는 거죠? 네. 배우자 명의니까요.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낯설었어요. 아니, 무서웠습니다. 윤정아, 내 어머니, 지금 누구랑 통화했니? 보험사요. 아까 어머니께 말씀드린 거요. 남편이 가입해둔 거 정리해야죠. 정리라. 네, 정리. 정리 안 하면 돈이 묶이니까요. 그녀는 또다시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미안함이 없었어요. 대신 이제부터는 내 삶이라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벽식의 초침이 또각또각 시간을 긁었습니다. 지금쯤 윤정은 어떤 표정으로 자고 있을까? 혹시 아들의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기회가 되었던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윤정의 방문 앞에 섰어요.
틈새로 새어나오는 불빛, 문틈으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열어보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3,500. 거기에 실손보험이랑 퇴직금까지 하면 그녀의 입술이 숫자를 셌습니다. 그 숫자가 내 아들의 이름보다 먼저 나왔어요.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문에서 물러섰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접시 하나를 바라보다가 그냥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쨍 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윤정이 놀라서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접시 파편을 하나하나 줍고 있었어요. 그녀가 다가와 도우려 했지만 내가 손으로 그녀의 팔을 막았습니다. 그냥 두어라. 그녀는 멈칫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다고 했지.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정의 시선이 내 손끝으로 향했어요. 피가 나 있었습니다. 깨진 조각이 손가락을 베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피를 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피 나요. 응, 괜찮다. 병원 가셔야 보험 처리되겠지.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윤정아. 네. 우리 아들 마지막으로 남긴 말 기억하니?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눈을 들어 그녀를 똑바로 봤어요. 엄마, 윤정이랑 잘 살아볼게요. 그랬지. 근데 윤정아, 너는 그 약속을 언제부터 깨기 시작했니? 윤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은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전 그냥 현실적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이 세상은요, 마음보다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녀의 말은 단단했습니다. 그 단단함이 나를 완전히 부쉈어요. 그날 밤 나는 아들의 방에 들어가 책상 위 보험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서명란의 글씨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그래, 너는 돈이 중요하겠지. 그럼 그 돈 한 푼도 못 만지게 해줄게. 나는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의 모든 자산이 내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집, 땅, 예금 모두. 윤정이 보험금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다른 계산을 끝냈습니다. 그녀가 기대하는 건 아들의 죽음값이었어요. 나는 대신 남은 삶의 값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동네 은행으로 향했어요. 창구 직원이 내 얼굴을 알아보며 인사했죠. 아, 김명자 어르신. 안녕하셨어요. 아드님 장례 소식 들었어요. 마음 많이 아프시죠?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예, 아직도 믿기질 않아요. 근데 오늘은 좀 정리할 게 있어서요. 예금 통장이 몇 개 있으시죠? 다 주세요. 그리고 부동산 담보 계좌도요. 직원은 잠시 멈칫했어요. 모두 해지하시겠습니까? 네, 전부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단호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표시된 숫자들이 눈앞에서 하나둘 사라졌어요. 그 숫자들이 마치 피처럼 느껴졌죠. 이 집이 아들의 피로 세워진 거라면 나는 그 피를 한 방울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선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윤정이 기다리고 있는 건 돈이야. 그럼 난 돈을 지워버릴 거야. 은행 일을 마친 뒤 나는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어요. 오래된 동네라 사장도 나를 잘 알았죠. 아이고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집 좀 내놓으려고요. 집이요? 이 큰 집을요? 예. 사정이 좀 있어서. 혹시 며느님이랑 상의는 하셨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먼저 말했어요. 정리하자고. 사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표정 속엔 그럴 리가 없는데, 라는 의심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내 눈빛이 단호하다는 걸 느끼자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 근처 시세 좋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내 계약될 거예요. 그럼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예, 어르신.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손이 약간 떨렸어요. 볼펜 끝이 종이 위를 긁으며 길게 지나갔죠. 그 소리가 마치 아들이 남긴 목소리 같았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이 집은 그녀의 집이 될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나는 손에 든 계약서를 꼭 쥐고 걸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이제 내 복수의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문을 열자 윤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은행이랑 부동산 좀. 부동산이요? 응, 집 내놨어. 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집을요? 갑자기 왜요? 너 말대로 정리하려고. 아니, 그건 그냥 나중에 천천히 하자는 거였어요. 이 집은 시가도 높고, 그러니까 더 비쌀 때 파는 게 낫겠지. 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죠. 어머니, 너무 급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이란 게 원래 급해. 어제 있었던 사람도 오늘 없잖니.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제가 보험금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아니, 이제 알겠어. 뭐요? 그 돈이 너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윤정은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앞을 지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그녀가 중얼거렸죠. 정말 다 파실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문을 닫으며 한마디 속삭였어요. 그래, 다 팔 거야. 남은 것도 남기려던 마음도. 밤이 되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그 집에 매입 희망자 나왔습니다. 현금 거래 가능하시다네요. 그래요?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빠르게 거래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 게 인연이지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집 앞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번지고 있었어요. 그 빛이 묘하게도 아들의 미소처럼 흔들렸죠.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 아가. 엄마는 내 대신 살아있는 죄를 정리하는 중이야. 며칠 후 계약금이 입금됐어요. 나는 모든 돈을 인출해 한 장의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부신청서 위에 올려놨죠. 고 김윤우 추모장학재단 설립 기부금.
그 한 줄을 쓰는데 오래 걸렸어요. 손끝이 떨려서 눈물이 자꾸 번졌습니다. 윤정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그게 뭐예요? 그냥 아들 이름으로. 뭐 좀 하려는 거야. 기부요? 지금 그걸 왜 해요? 왜? 그 돈 내 통장으로 들어올까봐? 윤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남편 돈이에요. 제 남편? 맞아. 내 남편. 근데 그 남편을 사랑하긴 했니? 윤정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전 현실적인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래. 그 현실이라는 게 사람 마음까지 계산해 버리진 않길 바란다. 나는 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마치 아들이 마지막으로 안아준 온기 같았죠. 그날 밤 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리하자. 그 말 이제 내가 한다. 내 목소리가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결심이 내 안에서 깨어나는 소리처럼요. 윤정은 며칠 동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안에서 스며드는 긴장은 더 짙어졌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도 거실에서도 내 앞에서 눈을 피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이었죠. 거실 불이 꺼진 채 나는 소파에 앉아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서류철, 사진 몇 장, 결혼식 때 썼던 손수건 하나. 그때 윤정이 방에서 나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녀가 내 앞에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집 매매 계약서요.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요. 그래. 정말 파셨네요. 응. 왜요? 정리하자며. 전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뜻이었는데? 윤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빛이 흔들렸고 숨소리가 거칠었죠. 저 그 돈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 네. 남편이 저한테 남긴 유일한 거잖아요. 그건 내가 남편한테 남긴 게 아니지. 무슨 뜻이에요? 윤정아, 내가 아는 그 유일한 것은 돈이야. 나는 그게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저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럼 왜 보험금부터 물었니? 장례식장에서 윤정의 눈이 커졌어요. 그거 그냥 긴장돼서 그랬어요. 현실적인 얘기라도 해야 마음이 좀 그럴 수 있지. 근데 윤정아, 현실이란 게 내 남편이 이름을 지우는 거니? 무슨 소리세요? 보험 수익자 내 이름이었잖아.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더니 곧 단단히 굳었어요. 그거 그 사람이 실수한 거예요. 남편이 바꾸자고 했어요. 남편이? 네. 어머니 몰래. 그래, 몰래. 참 잘 어울리는 단어네.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눈물보다 쓰라렸어요. 어머니,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은 믿었던 사람한테 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지금은? 확신. 그녀가 숨을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죠. 그 정적 속에서 냉장고 소리만 들렸어요. 확신이라니. 제가 남편 죽이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말 아니야. 그럼요.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이유가 있겠지. 윤정은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고 그 위로 숨이 섞인 울음이 떨어졌어요. 어머니, 저 이제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하루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전부였어요. 그런데 왜 돈 얘기만 하니? 그게 남은 거니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추억도 아니고 사진도 아니에요. 그 사람 없이 제가 뭘로 살아야 하는데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윤정아, 사랑이 계산이 되면 그건 이미 끝난 거야.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윤정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털썩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 울음은 분명 슬픔이었지만 어딘가에선 죄책감이 섞여 있었죠. 어머니,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면 증명해봐. 뭐려? 돈 말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늦은 것 같아요. 뭐가? 모든 게요. 그날 밤 윤정은 내게 밥을 차려주었어요. 이상할 정도로 평소처럼 굴었죠. 국을 떠주고 반찬을 챙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부터 잠시 나가 있을게요. 어디를? 친정 쪽 정리할 게 있어서요. 그래. 며칠 안 걸릴 거예요. 그럼 다녀와. 나는 그 말을 하면서도 불안했어요. 그녀가 떠나면 이 모든 게 더 이상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국이 천천히 식어갔어요. 그 국물 속에서 내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죠. 윤정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사람은요. 자기 몫을 챙겨야 해요. 그건 그래. 근데 윤정아, 그 몫이 남의 아들일 때도 있더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삼켜지듯 사라졌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나는 윤정의 방문 앞에 섰어요.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그녀의 휴대폰 진동음이 들렸죠. 네, 이번 주 안에 가능해요. 집은 이미 계약됐고요. 그쪽 통장으로 넣으면 바로 처리할게요.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또다시 귓가를 찔렀습니다. 내가 문에서 물러나려는 순간 불이 꺼졌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죠.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아니라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침묵 속에서,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엔 아직 끝나지 않은 탐욕이 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사라졌어요. 방 안엔 집 몇 개만 남아 있었죠. 탁자 위에는 한 장의 쪽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모든 게 잘못됐어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야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정이 떠난 다음 날 집은 믿기 힘들 만큼 조용했습니다. 마치 그동안의 소란이 꿈처럼 사라진 듯 했죠.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었어요. 냉기가 살갗에 닿는 순간 나는 그제야 집에 사람이 하나 줄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녀가 떠났는데 오히려 공기가 무거웠어요. 부엌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죠. 싱크대 옆 설거지통에 담긴 컵 하나가 유난히 눈에 밟혔습니다.
윤정이 늘 마시던 검은 머그컵이었어요. 컵 가장자리에 남은 립스틱 자국이 빨갛게 번져 있었죠. 나는 그것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자국이 마치 이 집에 아직 내가 있다는 흔적처럼 느껴졌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윤정이 남긴 쪽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모든 게 잘못됐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수십 가지로 읽혔어요. 잘못됐다는 게 무엇일까? 사람의 욕심?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숨겨진 죄? 나는 쪽지를 접어 손에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들었죠.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윤정이 떠나기 직전 내게 했던 말. 사람은요, 자기 몫을 챙겨야 해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와의 약속 같은 기묘한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윤정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화장품 냄새와 향수,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약품 냄새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방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너무 완벽했어요. 사람이 떠나기 전에 치운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워놓은 흔적이었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화장품,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맨 아래 칸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하얀 봉투엔 이름도 주소도 없었죠. 열어보니 안에는 보험계약 사본 2장과 약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약 봉투 위에는 낯익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김윤우 마이너스 수면제 처방량 조정. 처방 날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한 주 전. 나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 동안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설마. 입술이 떨렸죠. 보험 서류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같은 시기였어요. 남편의 보험 갱신, 그리고 수익자 변경. 모두 윤정이 보험 설계사로 일할 때 작성한 서류였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한 줄로 맞춰졌어요. 윤정은 남편의 아내가 되기 전부터 보험 계약의 당사자였던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돌덩이처럼 눌러왔어요. 손끝에서 서류가 떨어지고 바닥에 부딪혔죠. 종이가 흩어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왜 그랬니, 윤정아? 입안에서 새어나온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나조차 들을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집안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나는 윤정의 서랍을 다시 정리하며 아들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결혼식 날 환하게 웃고 있던 두 사람. 그때 나는 참 고마웠죠.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내가 대신 죽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웃음이 모두 누군가의 계획된 표정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진 속 아들은 윤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게 이렇게 잔인하게 돌아올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죠. 머릿속에서 윤정의 말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보험금 얼마래요? 정리해야죠. 사람은 자기 몫을 챙겨야 해요. 그 문장들이 이어지자 그녀의 의도가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사실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슬픔이었습니다.
그녀가 내 아들의 아내였다는 사실, 그 한 가지 때문에 아직 완전히 미워할 수 없었어요. 나는 아들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그래, 내가 택한 여자니까 엄마가 끝까지 봐줄게. 다음 날 나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서류와 약 봉투를 제출했죠. 하지만 담당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검 결과 특별한 약물 반응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면제 처방이에요. 그래도 날짜가 남편 죽기 전에 그걸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았죠. 진실이란 단어가 이렇게 무력한 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낙엽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윤정의 웃음이 떠올랐죠. 차갑고 단단하고 아무 감정도 없던 그 웃음. 문득 발밑에 낡은 전단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개인보험 감정 및 사기 피해 상담소. 나는 그 전단지를 찢지 않고 조심스레 접었어요. 가방 속에 넣으면서 생각했죠.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서 나는 윤정의 방 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 방 안엔 아직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화장품도, 향수도, 그리고 수면제 냄새도. 그 냄새가 내 폐 안으로 스며드는 순간 나는 아주 천천히 속삭였죠. 너한텐 돈이 남았겠지만 나한텐 진실이 남았어. 그리고 그건 끝까지 따라가. 윤정이 떠난 지 보름쯤 되었을까? 그녀가 없는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그 작은 소리들까지 다 들릴 만큼 고요했죠. 하루하루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고 눅눅했어요. 그녀가 두고 간 향수 냄새는 아직도 가끔 코끝을 스쳤죠. 마치 나 아직 여기 있어요 하고 속삭이는 것처럼. 그날 오후 나는 장롱 속을 정리하다가 윤정이 입던 검은 코트를 발견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단단한 게 손끝에 걸렸어요. 꺼내보니 손바닥만한 저장 장치가 나왔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뭘까? 왜 이걸 두고 갔을까? 나는 손이 떨리면서도 그걸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연결하자 잠시 후 화면에 폴더 하나가 열렸죠. 이름은 보험 기록. 안에는 남편 이름이 적힌 문서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보험 계약서, 송금 내역, 그리고 한 개의 음성 녹음 파일. 심장이 요동쳤어요. 마우스를 잡은 손끝이 식어갔죠. 나는 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잠시의 잡음 뒤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분명 윤정이었죠. 그건 괜찮아요. 어차피 자연사로 처리될 거예요. 그래도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걱정 마요. 보험금은 제가 직접 정리할 거니까요. 남자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입금은 이번 주 안에 끝내겠어.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냉기가 흘렀어요. 숨이 막혔고 머리가 새하얘졌죠. 윤정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녀를 도운 사람, 아니면 함께 계획한 사람.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귀에는 아직도 윤정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보험금은 제가 직접 정리할 거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집 안전체를 울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어요. 다시 녹음 끝부분을 들어봤습니다. 그때였어요. 남자가 아주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죠. 윤정아, 이번 일 끝나면 일본으로 가자. 일본. 그 단어가 마음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나는 저장장치 안이 다른 문서들을 살폈어요. 그 중에는 해외 부동산 계약서라고 적힌 문서가 있었죠. 일본 도쿄, 이름은 윤정.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다른 서명이 있었습니다. 정민수, 그 이름 남편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보험사 직원이었어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윤정의 미소가 눈앞에서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가 이제는 너무 낯설었어요. 사랑스러웠던 미소가 이제는 차가운 거래의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죠. 그녀는 사랑으로 다가와 계약으로 남편을 묶었고 그리고 죽음으로 풀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저장 장치를 들고 경찰서를 찾았어요. 형사가 내민 이어폰을 귀에 꽂고 녹음을 듣더니 얼굴이 굳었죠.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며느리 방에서요.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 남자 찾을 수 있나요? 출국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일본행 항공권 예약 흔적이 있네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아직 이 나라에 있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료는 증거물로 접수하겠습니다. 형사가 봉투를 닫는 소리가 들렸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똑바로 일어섰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전과 달랐어요. 울지 않았죠. 대신 아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낯선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받는 사람은 나, 보낸 사람은 정민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유리병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홍삼 분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뚜껑을 여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퍼졌어요. 수면제와 약품 냄새가 섞인 그 냄새였죠. 유리병 바닥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식기 전에 마시세요. 마이너스 윤정. 나는 병을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몸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죠. 대신 이상한 평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유리병을 올려놓고 천천히 그 앞에 앉았죠. 윤정아. 나는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한텐 돈이 남았겠지. 하지만 나한텐 진실이 남았어.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어요. 그 바람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어머니, 세상은 결국 계산이에요.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그래. 그 계산, 이번엔 내가 할 차례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방 창문을 열고 먼지를 닦고 의자를 바로 세웠죠. 누가 보면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증거를 찾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며칠 뒤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죠. 어머니,
그 남자, 이름이 정민수 맞죠? 예. 그 사람 보험사에서 이미 해고됐습니다. 최근엔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가 인천이에요. 인천. 그 이름이 입에서 굴러나오자 이상하게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윤정이 보험금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남자의 이름을 은근히 꺼냈던 게 떠올랐죠. 그분이 처리 잘 해주시겠죠.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때는 그냥 던진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 하나하나가 함정 같았어요. 나는 경찰이 알려준 주소를 종이에 적었죠. 글씨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다음 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가 사는 마을을 벗어나 이렇게 멀리 나가는 건 아들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으니까요. 버스 안에서 사람들은 다들 일상 속에 있었죠. 통화하는 남자, 잠든 아이, 이어폰 낀 학생. 그 평범한 풍경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가는 걸까? 내 세상은 이렇게 무너졌는데 1시간쯤 지나 도착한 곳은 인천의 오래된 주택가였어요. 낡은 간판, 퇴색된 벽, 그리고 사람의 흔적이 희미한 골목. 종이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며 발걸음을 옮겼죠. 정민수, 문 앞 우편함엔 아직 그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죠. 3번을 눌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창문을 열었어요. 누구 찾으세요? 여기 정민수 씨 사시죠? 그분이라면 2주 전쯤 이사 갔어요. 짐도 많지 않던데 새벽에 몰래 나갔더라고요. 혹시 같이 있던 여자도 보셨어요? 여자요? 그날 밤에 젊은 여자가 차 트렁크에 뭘 싣더라고요. 검은 옷 입고 모자 눌러쓰고 얼굴은 잘 못 봤어요. 내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혹시 말투가 서울 사람 같았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죠. 근데 왜 그러세요? 혹시 무슨 일?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짧게 인사하고 골목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귀 가까이서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정이었죠. 그녀가 여기까지 왔었어요. 해질 무렵 나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주소지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그 목소리 익숙했고 동시에 낯설었죠. 윤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저도 묻고 싶어요. 왜 절 찾아다니세요? 너한테 물을 게 있어. 아직도 그런 말할 자격이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차가웠습니다.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너는 알잖아. 그건 제 탓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내가 만든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 너머로 바람 소리가 섞여 들렸죠. 그리고 윤정이 말했습니다. 그럼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죠. 내일 남편 묘지 옆 벤치로 나오세요. 윤정아, 너 이제 도망 안 칠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천장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내일 마주할 그 얼굴이 두렵기도 했고, 끝내 이걸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이상한 안도감도 있었어요. 책상 위엔 아직 그 유리병이 있었죠. 빛이 반사되어 유리 표면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윤정아, 내가 선택한 건 피어. 나는 그 피 위에 진실을 세울 거야. 다음 날 새벽 나는 검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날 아들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죠. 버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공기는 싸늘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죠.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 바람이 마치 이제 가라 하고 등을 떠미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오늘 끝내자. 이른 새벽 묘지는 안개로 잠겨 있었습니다. 풀잎 위에 물방울이 햇빛에 반짝이며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나는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 앞에 서 있었죠. 손에 들고 있던 국화 몇 송이가 손끝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자 흙 위로 흰 꽃잎이 흩어졌어요. 윤정아, 내가 불렀으니 왔어. 조용한 공기 속으로 내 목소리가 흘러나갔죠. 잠시 후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젖은 흙 위를 천천히 밟는 소리였어요. 그녀가 나타났죠. 검은 코트, 눌러쓴 모자,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멀리서 보면 여전히 단정했지만 가까이서 보니 눈 밑에 그늘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오랜만이네. 네. 이런 자리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지. 저도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건 뭐니? 정리해야 할 게 있어서요. 그녀가 봉투를 내밀었죠. 안에는 은행 통장과 여행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윤우야, 미안해. 나는 끝까지 너한테 진심이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터져 나왔죠. 진심이었다고? 네. 진심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보냈니?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그럼 그 약은 뭐였어? 그건 잠을 좀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윤우가 요즘 잠을 못 잤어요. 회사 일로 매일 힘들어했어요. 그걸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덜어주고 싶어서 그걸 먹였다고? 그날따라 너무 많이 마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될 줄은.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멈췄어야 했는데 그냥 그렇게 됐어요. 나는 한 걸음 다가섰어요. 그럼 보험은 뭐였어? 보험은 정민수가 했어요. 그 사람이 다 정리해 준다고 했어요. 전 그냥 서류에 서명만 했어요. 윤정아, 내 손으로 서명했잖아. 내 이름으로.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죠. 바람이 불었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흩어졌습니다. 난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처음엔 솔직히 돈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사랑이 됐어요. 그래서 죽였니?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럼 왜 도망쳤어?
어머니가 날 용서하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그래, 맞아. 난 널 용서 못해.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많았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죠. 묘지 주변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바람 사이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어요. 그 울음이 마치 죄를 대신 읽는 것 같았죠. 어머니, 전 아직도 그 사람 냄새가 나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이불에서도 손끝에서도 그 냄새가 나요. 그게 너무 괴로워요. 그게 죄의 냄새야.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이제 그만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내밀었죠. 이 안에 정민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계약서와 돈의 흐름도 다 있어요. 이걸 어머니가 경찰에 넘겨주세요. 넌 왜 직접 안 하니? 전 이제 할 수 없어요. 힘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차가웠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죠. 윤우야, 나 진짜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흙 위로 떨어져 번졌어요.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지켜봤죠.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고 손이 떨리고 그 울음이 점점 약해질 때까지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정아, 내가 부르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죠. 그래도 고맙다. 저 같은 사람한테 왜 그런 말을 해요? 진실을 남겼잖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묘비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남는 건 돈이 아니야. 그 사람의 냄새야. 넌 그걸 끝까지 몰랐지. 이제 알겠어요. 그래, 알면 됐어. 그녀는 묘비를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햇살이 비쳐 얼굴을 스쳤죠. 그 얼굴엔 이미 체념과 후회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저 경찰에 갈게요. 그게 마지막 인사예요. 그래.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묘지를 떠났어요. 묘비 사이로 바람이 불었죠. 국화잎 하나가 떠올라 그녀의 발끝에 닿았다가 흙 위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들의 이름을 손끝으로 쓸어내렸어요. 윤우야, 이제 됐지? 햇살이 묘비 위에 내려앉았고 그 빛 속에서 아들의 웃음이 어렴풋이 떠올랐죠. 윤정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녀는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모든 걸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신문 기사 한 귀퉁이에 짧게 실린 문장 하나가 있었죠. 보험 사기 공모자 자수, 공범 정민수 체포. 그 짧은 문장을 읽는데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는 신문을 접어 서랍 안에 넣었어요. 이제 그 이야기엔 마침표가 찍혔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는데도 무언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왔죠. 거실 공기는 조용했고 라디오에서 느릿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윤우가 쓰던 컵이 여전히 놓여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쓰다듬었죠. 차가운 유리 표면에 내 체온이 옮겨 붙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언젠가 윤정이 내게 했던 말. 어머니, 세상은 결국 계산이에요. 그 말이 그땐 참 잔인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들렸죠. 그녀가 말한 계산은 아마도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말 속엔 어디에도 기댈 수 없던 한 여자의 절박함이 있었겠죠. 점심 무렵 나는 아들의 묘가 있는 산으로 올랐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바람엔 흙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묘 앞엔 국화가 시들어 있었죠. 나는 새로운 꽃을 놓고 묘비를 닦았습니다. 묵은 먼지를 닦아내자 윤우의 이름이 다시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윤우야. 나는 아주 천천히 불렀죠. 이제 다 끝났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끝났다고 하면서도 정말 끝난 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잠시 바람이 멎었습니다. 주변이 고요해지자 새소리와 내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때 마치 누군가 곁에 서 있는 것 같았죠. 고개를 돌리진 않았습니다. 굳이 보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그건 윤우의 기운이었어요. 엄마. 바람 속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렸죠. 이제 그만 힘들어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럴게. 그 말과 함께 눈물이 흘렀어요. 오랜만에 참 따뜻한 눈물이었죠. 해가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노을빛이 묘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붉은빛 속에서 나는 윤정의 얼굴을 떠올렸죠. 묘비 앞에서 울던 그녀의 모습, 그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남겼던 말. 저 경찰에 갈게요. 그게 마지막 인사예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서 또렷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죄를 인정했을까? 아니면 그냥 그 죄와 함께 살아가기로 한 걸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스스로 감당하기로 선택했고 나는 남겨진 삶을 감당하기로 했으니까요. 산길을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나왔어요. 그 빛이 부드럽게 얼굴에 닿았죠. 눈을 감으니 마치 윤우가 웃으며 내 어깨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 목소리가 바람처럼 스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제 정말 괜찮다. 집에 돌아오자 해가 완전히 져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은 조용했고 따뜻했어요. 나는 부엌에서 홍삼차를 우렸죠.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붉은 빛이 잔 속에서 피어올랐어요. 김이 천천히 올라와 얼굴에 닿았죠. 그 향 속엔 더 이상 불안이 없었습니다. 대신 아들의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앉았죠. 창밖엔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가 멀리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모든 소리가 이제는 삶의 일부처럼 들렸죠. 나는 잔을 들어 올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윤우야, 사람은 결국 자기 몫의 어둠을 견디며 살아가는 거구나. 차가 식어갈수록 마음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윤우가 웃고 있었죠. 그 옆엔 윤정도 서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 하나로 충분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죠.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엔 여전히 잔잔한 파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슬픔도 분노도 아닌 마이너스, 용서의 무게였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